들리시나요? 네. 아, 네. 들립니다. 나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우선 먼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고 그러는 적이 뭐냐? 그 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쓰느냐? 그리고 적을 확실히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다 알 것 같은데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껏 네이버를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하에 대의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서 보고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감이 잡힙니까? 전혀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정의를 제가 새로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걸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가지가 지켜지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 중에 8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공산주의 내지는 전체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8가지가 뭐냐? 제가 이게 이거를 PT를 쓰게 되면은 그냥 사진만 찍어가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구구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국민주권주의, 두 번째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 번째가 의회제도, 권력분립제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의회제도, 다섯 번째가 복수정당제도, 여섯 번째가 선거제도, 일곱 번째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사법권 독립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8가지를 어기면은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게 위헌정당이 되겠습니다. 정당이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게 위헌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정치적인 게 아니라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그리고 사법권 독립 이 5가지를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이고 이거는 해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위헌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1000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이런 걸 알았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적은 무엇이냐?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려고 그러느냐?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주의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산주의는 자유의 적이요 인간의 적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192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당구당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실체를 이만큼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이 진짜로 경탄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인간의 적이요 자유적이라고 그랬는데 또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적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적인 공산주의는 어떤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깨트리려고 그러느냐?
1989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이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에서 더 이상의 발전이라든지 혁명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1989년에 그 논문을 썼는데 1991년에 진짜로 소련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래서 진짜로 이게 역사의 발전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공안 업무에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의 위협 공격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쿠야마가 잠깐 흥분해서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까지 썼는데, 공산주의 성질을 좀 더 알았으면은 그렇게 속단을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어떻게 또 정의를 해야 되느냐? 공산주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사유재산과 계급을 철폐하고, 그리고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공산주의 주장하는 선전 이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일리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산주의 성격을 제대로 알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정의를 따로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사기극이냐? 이거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민중혁명이 성공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그러면은 노동자, 농민 이런 프롤레타리아나 인민, 민중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서, 마치 혁명이 성공하면은 천당이 천국이 올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정작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민중혁명이 성공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권도 뺏고 자유와 권리를 전부 뺐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그럼 이 명백한 사기극에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IQ가 150이 넘는다, 대학까지 다 졸업했다, 머리가 좋다, 학력이 좋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선동으로부터 진실을 알아내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이 하도 치밀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사기를 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거짓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1923년에 공산주의 수법을 알아내신 건 아니고, 그래도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대로 하더라도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런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차린 것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공산주의 사기 수법에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가 이론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용어 혼란 연수를 씁니다. 세 번째가 궤변, 네 번째가 억지, 다섯 번째가 반복 선전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사기 수법을 적절히 섞어서 쓰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거를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념 교육을 받은 분하고 이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하고는 공산주의의 이 침입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이 천지 차이가 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 사기 수법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공산주의 이론은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 이론은 뭐냐? 여러분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듣고 있는 대로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뭐 계급이 없다. 뭐 그리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냐 보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전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체제가 돼야 되겠느냐 그랬는데 70%는 사회주의 체제가 좋다. 그리고 7%는 공산주의가 좋다. 그리고 14%가 자본주의가 좋다.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주의 여부, 공산주의 여부는 사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의 그 당시에 77%가 공산주의를 지지했는데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 사회를 건설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선전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거기에 정말인가 하고 노동자 농민이라든지 그렇게 사회적 약자로 살던 사람들이 솔깃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 이론은 어떤가? 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남북이 이념으로 지금 대립돼서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념 교육을 좀 많이 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이념 교육을 왜 못 시켰느냐? 6.25 전쟁 직전에 77%까지 이르던 그런 그 많은 공산주의 지지하던 분들이 6.25 전쟁이 끝나니까 실제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는 그런 사람이 살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뭐 숨어 있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6.25 전쟁 후에는 공산주의를 아주 혐오하는 그런 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는 정부에서 따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이념 교육을 할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거기에 뭐 따로 공산주의가 나쁜 거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 몇십 년이 흘러가가지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이런 세대에서는 왜 공산주의가 나쁜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이 이념 때문에 분단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진짜 국민들한테 이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시키지 못해서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공 경각심이 갖춰졌기 때문에 따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킬 만한 강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윤리나 도덕 시간에 이념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근데 왜 이념 교육이 제대로 안 됐느냐? 아니, 강사들이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하라 그러면은 자본론이라든지 노동가치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선전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공산주의를 찬양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처벌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지금은 사정이 어떠냐? 다행히 1970년대 후반에 명지대에 누구죠? 윤원구 교수, 명지대에 윤원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공산주의 이념에 정통하셔가지고 공산주의를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랬던 분인데 이 양반이 1970년대 후반에 가니까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은 자기가 알기로는 공산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공부를 쭉 해왔는데 1970년대 후반에 전 세계를 보면은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는 거예요. 소련도 그렇지, 중공도 그렇지, 물론 북한도 그렇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홍고, 뭐 할 거 없이 홍고가 아니라 쿠바, 할 거 없이 전부 공산주의 국가는 사실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수령 1인만 주인이 돼서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서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말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 윤원구 교수님은 공산주의 이론에 정통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게 아니 이론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야지 어떻게 이론이 좋은데 하나같이 정모양이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걸 구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론을 낸 것이 공산주의 이론은 이중 구조로 돼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 두 가지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이론으로 돼 있는데 선전 이론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로부터 많이 듣는데 공산주의 실천 이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내부에서만 쓰는 거고 외부에는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산주의 실천 이론을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의 모순이라든지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구조라든지 됐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교육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제대로 공산주의 실천이라는 그러니까 이론의 이중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전파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지금 저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시 이제 강사가 되셔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좀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 이론에 가보면 어떠냐?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 실천 이론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급 간의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말라. 노동자 농민의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노동자 농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부 이론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급 간에는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이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주가 되는 것이고 농민 계급을 절대로 믿지 말라. 농민에게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왜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지 말라 그러냐면은 농민은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땅에 대한 소유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르주아 계급과 언제든지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에게는 권력을 나눠주면 안 된다. 말은 노동자 농민이 주권이라고 그랬는데 첫 단계에서 농민은 주권자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실천 이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에서 농민을 빼고 노동자가 이제 주권자가 됐는데 노동자가 진짜 주권자가 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노동자가 수천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주권을 공산당에다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권이라는 건 절대적인 권력인데 노동자의 주권을 공산당에다가 위임을 하면은 그러면 주권자는 공산당이 되지 노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선 여기서 이걸 지금 공산당의 조직 원리가 그런데 이거를 민주주의 중앙 집중제라고 그래요. 그 이론을. 그런데 이제 줄여서 민주 집중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민주 집중제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그냥 공산당에다가 상납을 해버린 거죠. 그거를 아까 상위 수법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첫 번째가 이론의 이중구조, 두 번째가 용훈란전술, 세 번째가 궤변 그랬는데 이게 궤변이죠.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에다가 집중을 시킵니까? 권력을 위에다 갖다 상납을 한 거죠, 주권을. 그래서 그러면은 공산당은 주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럼 공산당원도 몇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공산당의 주권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공산당의 조직 원리인 민주 집중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위에다가 위임을 했으면은 공산당 평조직은 이제 주권자가 아닌 거죠. 그 중앙위원회가 주권자 됐는데 그럼 중앙위원들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느냐? 그래서 중앙위원회의 주권을 다시 정치국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국이 주권자가 됐는데 그럼 정치국원도 수십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정치국의 주권을 수령한테 위임합니다. 수령 1인한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어느 공산주의든지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되시지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잘못돼가지고 수령 1인 독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유은홍구 교수가 우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걸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 이론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은홍구 교수가 처음으로 이걸 발견해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용어 혼란 전술인데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쓰는 말이 달라요. 우리는 민족이라고 그러면 한결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그러면은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협력해서 평화를 이룹시다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그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합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제 그 용어 혼란 전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인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생겨난 이념이라는 건 잘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할 때 공산주의라는 말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라는 게 괜히 우리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본을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건 아주 쉬운데, 그런데 이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이 민주주의를 공산주의가 공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라는데 그게 좋은 거는 다 알기 때문에 곧바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모함을 하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있으면은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이거는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또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리고 공산주의는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고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자본가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같은 뜻인 걸 아세요? 내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유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독재란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두 개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공격하기는 쉬워도 민주주의를 공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공산주의도 실상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갑자기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우리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다. 우선 민주주의는 양쪽이 다 민주주의는 같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같기만 하면 지가 우월하다는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그 근거가 뭐냐?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될 바에는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보다 진해가 더 민주적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이고 인민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이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궤변이라고 그랬죠. 궤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 민주주의가 국민의 주권을 노동자 농민의 주권을 공산당에다가 위임하는 게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집중된 겁니까? 주권을 뺏어간 거죠. 그거를 민주집중이라고 민주주의 중앙집권 집중계라고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거짓말인데 그 방식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권력을 주권을 뺏어가 놓고 그것을 주권을 중앙에 집중시켰다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궤변이죠. 그 다음에 억지가 있죠. 억지.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건 아십니까? 네. 왜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냐?
우리가 그 말하는 근거는 전문과 사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 집권 세력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이건 다 알고 물어보니까 예, 저들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를 어디서 분명해졌냐? 2011년도에 우리 그 애국 진영에서 역사 교과서가 이거 너무 한심하다. 이게 북한의 역사 교과서냐,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냐. 그래가지고 이주호 그 당시 교육부 장관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러고 아니 역사 교과서 좀 만들 때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것을 좀 분명히 해달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을 좀 분명히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당시 이주호 장관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를 모아놓고 부탁을 했어요. 아 이제는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이렇게 지금 국민 일반들이 이렇게 항의가 많으니까 아주 역사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걸 좀 분명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9명이 아니 우리나라 헌법이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냐? 그걸 우리나라 그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것처럼 역사교과서를 고치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부당한 요구다. 우리는 그런 부당한 요구를 들을 수 없다. 그래서 교수 9명이 사표를 내버렸어요. 우리 그 이런 일을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이 20명인데 20명 중에서 9명이면은 반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20명 중에서 5명은 공무원이고 15명이 외부 자문위원들인데 이 15명 중에서 9명이 그런 요구를 들을 수 없다 하고 사표를 낸 겁니다.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그래도 덜 좌익적이다 한 사람들만 모아서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9명이 못하겠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괜찮다고 한 교수들 중에서도 3분의 2가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억지죠.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거는 헌법재판소에도 다 인정을 했고 헌법 조문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언제 나타났느냐? 2018년도에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 개정을 한 것 중에서 개정하려고 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문과 사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말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저는 북한을 쭉 연구해왔기 때문에 쟤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 그 법 해석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뺐으면은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쟤네들은 그냥 민주주의를 해도 거기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등 종북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북한의 하는 짓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북 세력들은 북한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거나 북한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느냐? 2010년에 북한에서
2010년 9월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지만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상위 규범입니다. 물론 조선노동당 규약보다 더 상위 규범이 또 있죠.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이요. 맞아요. 잘하네. 이게 김일성 교시, 지도자의 교시가 뭐 노동당 규약이 뭐라고 돼 있든 헌법이 뭐라고 돼 있든 지도자의 교시가 제일 최상위 규범이고 그 다음에 노동당 규약, 그 다음에 헌법 이렇게 지금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뭐를 바꿨냐 그러면은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그동안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라고 됐던 걸 갖다가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쪽에 있는 공안 전문가들은 왜 갑자기 북한이 여태까지 써오던 대남 전략의 명칭을 왜 바꿨을까? 뭐가 달라졌냐? 그랬더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꿨느냐? 쟤네들 주장에 의하면은 아까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그랬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왜 말할 때마다 인민민주주의 해야 되느냐? 그냥 민주주의면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북한의 그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꾼 겁니다.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은 민주적 기본질서인데 그 민주적 기본질서는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측만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그렇죠. 그때 헌법 개정이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그대로 종전대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좌익 세력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로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때 검인정교과서도 됐는데 검정교과서에 집필 기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필 책임자한테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을 안 쓰고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하도록 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윤리와 사상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종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전부 없애고 인민주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인민주권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인민민주주의라는 얘기죠. 아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8가지 있다고 그랬죠? 8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국민주권주의죠. 국민주권주의. 근데 조금 뒤로 나가는 건 있는데 국민주권주의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속해 있었는지를 아세요? 통진당 해산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이 국민주권주의는 빠져 있었어요. 제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제소를 하면서 청원을 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국민주권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의 해산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국민주권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처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종전에는 7가지였는데 제가 통진당 해산
실현을 시키면서 8가지로 늘어난 겁니다. 그게. 그럼 요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길으니까 대충 그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지를 얘기했죠. 그리고 억지에는 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의 주체 사상 아시죠? 듣기는 많이 들었어도 주체 사상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체 사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그러면 이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특히 우리 민족한테는 그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전통 사상인 인내천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이런 거다고 거기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거 주체 사상이 진리구나 하고 바로 그게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데 1단계는 주체 사상이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2단계 가서는 뭐라 그러냐?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느냐? 이런 명제를 던져놓고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자체도 그런 게 왜 인간이라고 했다가 사람이라고 했다가 똑같은데 그렇게 따로 쓰느냐? 북한에서는 인간과 사람이 다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가 인간이고 사람은 주체사상으로 각성된 인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서 국민을 사람으로 많이 바꿔놨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렇게 쓰는 게 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인간은 왜 존재하고 사람은 왜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은 여기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인간은 혁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해서 아니 무슨 인간이 혁명을 해서 존재하고 혁명을 해서 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억지죠, 억지.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가서는 그러면은 만물의 주인인 우주 만물의 주인인 인간이 인간다운 권리를 확보하는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류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혁명기뿐만이 아니라 일상시에도 모든 인민의 생활이 수령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보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 때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 가지고 지도자의 권력을 확보하고 평상시에도 이 주체 사상에 의해서 지도자의 철저한 지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체 사상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마지막에 반복 선전은 뭐 이 의미는 여러분 들으셔서 다 알겠죠. 히틀러 때 누구죠? 괴링스라고 그랬나? 하여튼 10번이고 100번이고 같은 소리를 하면은 다 괴벨스. 그걸 믿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반복 선전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사기 수법을 써가지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적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쳐부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것인데 옛날에 박원순이가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면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그거를 허용해야 된다. 박원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거는 요새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면은 뭐든지 다 허용하는 모든 자유를 다
인정하는 그런 체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들었어요 전부.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권순이가 애초에 형편없는 엉터리 말을 한 건 아니고 1933년 이전에는 그 이론이 맞았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독일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독일국이 건설됐습니다. 1919년에 독일국이 건설됐는데 그 독일국의 헌법이 베를린 근처에 바이마르 지방이라는 데서 헌법이 초안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헌법을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러고 그 독일국의 명칭을 우리나라가 제1공화국, 제2공화국 하듯이 독일국의 명칭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그 약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바이마르 헌법은 여태까지 우리 그 전 인류가 가져본 헌법 중에서 가장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는 그런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국민의 자유만 권리만 보장하다 보니까 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아주 합헌적으로 나치당이 집권을 하고 히틀러가 집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그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죠. 동독은 독일 민주공화국이고 거기도 또 민주자가 들어갑니다. 서독은 독일 연방공화국이고 정작 서독에서는 민주자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독일 사람들이 진짜로 얼마나 그 2차 대전이 부끄러운 전쟁입니까? 유대인 뭐 60만을 죽였나요? 뭐 얼마를 다 그냥 학살을 했고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에 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몇백만 명이 죽고 그래서 이제 서독에서는 자기네 선조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생겨난 이론이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해치려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적에게까지 그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이론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정당 해산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나치가 이런 국가 사회주의 아닙니까? 나치란 말이 국가 사회주의인 건 아시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국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나치당이 활동을 할 때 그 나치당이 바이마르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나치 정당을 해산시켰으면은 그러면은 뭐 히틀러가 집권할 수도 없고 그렇게 불행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질 일도 없고 취지는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그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를 그 정당을 해산시켜서 그런 이게 뭐 국가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회 체제로 넘어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 해산 제도고 우리 헌법에도 그 정당 해산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에 의해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청구하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대충 말씀드린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 적이 뭔지, 자유민주주의 적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적을 알았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있는 위헌정당이라는 건 다 아시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을 정부가 저거 해가지고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집권 세력이 저거 있으니 법무부가 해야 되는데 그걸 들을 리가 없죠.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된 후에라도 해산을 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000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533-9973 전화만 해주면은 저절로 한 명 서명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대충 시간은 됐는데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오늘 수준 높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효준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국회 출입 기자 하다가 지금은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선생님은 문재인 간첩이라고 이렇게 발언하셔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 선생님만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첫 번째 질문은 용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지금 보수가 거의 괴멸한 상태에서 민주당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8월 전당대회에서를 앞두고 사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정례랑 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 틈새 사이를 어떻게 공략해서 보수를 재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제가 의사진행 발언 잠깐 예. 말씀하시죠. 근데 나중에 다음에 우리 또 기회를 한번 가지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너무 또 네, 나가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수준 높은 저는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는 저게 있는데 자신이 있는데 지금 아마 여기 한영상 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다른 분은 뭐 질문?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자유민주주의 8가지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예. 8가지. 거기에 네.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포함시키면 거기 두 번째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안에 종교의 자유, 무슨 뭐 언론의 자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게 전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예. 보고 좀 착각을 제가 예. 그다음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저 원고도 없이 뭐 이렇게 해주시고 민주당 해체, 예. 국민 청원운동 예. 지금 어느 정도 참여를 했어요? 지금 아니 그런 얘기는 좀 오늘 16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좀 오늘 좀 알겠습니다.